전 재산 털어온 한국. 남편의 유일한 단서는 이 종이뿐입니다. 나를 버린 줄 알았던 남편이 차가운 단칸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꼬직 못하고 누워있었다니. 외국인이라 쫓아내던 자들이 제 벽화 한 번에 무릎 꿇었습니다. 낡고 차가운 진찰실 의자에 앉아있던 제 귓가에 의사 선생님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임신 8주 차라는 그 짧은 문장이 마치 거대한 바위가 되어 제 온몸을 짓누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노의사는 안경 너머로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바닥의 낡은 타일 무늬에 멈춰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떠난 지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우체통은 여전히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새 생명의 잉태가 이토록 끔찍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훈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길래 저를 이 차가운 공포 속에 홀로 남겨둔 것일까요? 당장이라도 지훈의 넓은 품에 안겨 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는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현실은 매정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진찰실을 빠져나오는 제 2다리는 마치 모래사장을 걷는 것처럼 무겁고 푹푹 빠져들었고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지중해의 짠 내음조차 헛구역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뱃속에 자리 잡은 작은 생명은 저와 지훈이 나누었던 찬란했던 여름날의 증표였지만 동시에 저를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족쇄처럼 느껴져 숨을 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10배는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돌담길을 따라 피어난 붉은 부겐빌레아 꽃잎들이 오늘따라 마치 핏자국처럼 선명하고 잔인하게 제 눈을 찔러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낡은 그물을 깁고 계시던 아버지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병원에는 잘 다녀왔느냐고 묻는 아버지의 투박하지만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꾹 참고 있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의사가 뭘 하길래 얼굴이 그 모양이냐? 어디 몹쓸 병이라도 걸린 게냐?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물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굵게 패인 주름 사이로 스며든 당혹감과 걱정이 아버지의 떨리는 눈동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를 가졌어요. 지훈의 아이예요. 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던 파도 소리마저 멈춰버린 것 같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우리 가족의 명예와 보수적인 섬마을의 엄격한 규율을 제가 단숨에 짓밟아버렸다는 죄책감이 독사처럼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이내 제 뺨으로 불이 번쩍하는 통증과 함께 거센 마찰음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내가 정녕 미친 개로구나.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이름 모를 이방인의 핏덩이를 베다니. 당장 내일 병원에 가서 지워버려라. 아버지의 불호령이 천둥처럼 떨어졌지만 저는 뺨을 부여잡고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이 아이는 제 전부예요. 지훈이 꼭 돌아온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제 입술을 비집고 나온 절규는 피 맺힌 짐승의 울음소리와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원망스럽게 노려보시더니 이내 굳게 닫힌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훈이 남기고 간 낡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꽉 끌어안은 채 지훈의 이름을 수백 번 수천 번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지훈이 이곳에 함께 있었다면 이 차가운 바닥에서 저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텐데 지훈의 부재가 뼈에 사무치도록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소문은 바닷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낙소스 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생을 이웃사촌으로 지내며 웃음을 나누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하루아침에 차갑고 날카로운 비수로 변해 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빵을 사러 나갈 때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저를 피하며 수군거렸고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등 뒤에 꽂히는 멸시와 조롱 섞인 눈빛들은 제 살점을 뜯어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벽화.
복원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당의 신부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동방정교회의 신성한 성당에 죄를 지은 몸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분신과도 같았던 붓과 안료 상자를 챙겨 성당 문을 나서던 날, 하늘에서는 무심하게도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잔인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기다린 대가가 세상으로부터의 철저한 고립과 버림받음이라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이 아닐까? 저는 성당 앞 계단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부풀어 오르는 배를 안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저는 마을 외곽에 허름하고 비가 새는 낡은 창고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매서운 바람이 판자 틈을 비집고 들어와 살갗을 에이는 듯한 추위를 견뎌야 했고, 배고픔에 지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허다했습니다. 거미줄이 쳐진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저는 수없이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걸까? 혹시 고향으로 돌아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저는 지훈이 스케치북에 그려둔 바다가 보이는 집 도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종이 위를 스치는 건조한 마찰음만이 이 차가운 창고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고 마침내 작고 붉은 핏덩이인 딸 리아가 세상에 나왔을 때 저는 환희보다는 짙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지훈의 반달 모양 눈매를 쏙 빼닮은 리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낡은 포대기에 감싸인 리아가 배고픔에 보채며 앙상한 팔다리를 버둥거릴 때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리아에게 줄 젖을 돌게 하기 위해 남들이 먹다 버린 딱딱한 빵조차 허겁지겁 물에 적셔 삼켜야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량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이 세상에 남겨놓은 이 작고 여린 생명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리아를 품에 안고 지훈이 남긴 스케치북의 도면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수는 없다. 내 딸에게 지훈이 약속했던 그 바다가 보이는 따뜻한 집을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우리를 떠나야 했는지 진실만은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결심이 시퍼런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살 돈은커녕 당장 내일 먹을 빵 한 조각 살 돈조차 없는 처지였습니다. 제 방 한구석에 고이 모셔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10대 시절부터 스승님께 물려받아 생명처럼 아끼던 최고급 수제붓들과 천년 안료들, 그리고 벽화 복원에 필요한 섬세한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엘렌이라는 한 인간의 정체성이자 살아온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낙타털로 만든 얇은 붓을 쓰다듬자 과거 성당의 천장을 수놓으며 느꼈던 환희와 예술을 향한 열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붓을 팔아버리면 저는 영원히 복원가로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서 색색거리며 잠든 리아의 마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어떤 망설임도 사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상자를 통째로 들고 항구의 골동품 상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귀한 걸 정말 이 헐값에 넘기겠다고 평생 다시는 구하기 힘든 물건일 텐데. 상인은 돋보기 너머로 제 얼굴과 상자 안의 도구들을 번갈아 보며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상인의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의구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전부 가져가세요. 제발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요.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것을 억누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내 지폐 몇 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내 정체성의 마지막 조각이구나.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리아와 지훈의 흔적을 쫓는 일뿐이야. 구겨진 지폐를 꽉 움켜쥔 제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텅 빈 껍데기만 남은 듯한 지독한 허무함과 동시에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넸다는 서늘한 결의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돈을 몽땅 털어 산 편도 비행기 티켓은 얇은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그 무게는 제 삶 전체를 짓누를 만큼 무거웠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에 니아의 기저귀 몇 개와 스케치북 하나만을 구겨 넣은 채 낙소스 항구를 떠나는 배에 올랐습니다. 멀어지는 섬의 윤곽을 바라보며 저는 2번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아테네 공항을 거쳐 수십 시간 동안 좁은 비행기 좌석에 갇혀 있는 동안 니아는 낯선 환경과 기압 차이 때문인지 끊임없이 칭얼거렸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짜증 섞인 한숨과 따가운 눈총이 쏟아질 때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끊임없이 죄송하다고 중얼거리며 니아를 안고 비행기 복도를 서성여야만 했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지훈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느냐고 소리치며 원망을 쏟아내야 할지, 아니면 그저 니아를 보여주며 말없이 눈물을 흘려야 할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 미지의 세계를 향한 짐작할 수 없는 공포심만이 핏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과 함께 비행기의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거친 마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굉음은 마치 제 심장을 찢어놓는 듯한 거대한 파열음처럼 들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비행기 트랩을 내려와 낯선 공항의 투명한 유리문을 밀고 나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끝없이 얽혀있는 복잡한 도로와 거대한 빌딩 숲,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무섭게 돌진하는 이 거대한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차가웠습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낯선 공기와 도시 특유의 삭막한 냄새가 콧속을 빈틈없이 파고드는 순간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은 니아를 더욱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제 손끝에 남은 온기는 이 얇고 구겨진 종이 쪼가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편도행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제 뱃속에 자리 잡은 작은 생명과 낡은 스케치북 하나만을 의지한 채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겠다며 고향의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쯤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던 지우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우체통 앞을 서성이며 기다렸던 시간들. 차갑게 식어버린 빈방에서 홀로 입덧을 견뎌야 했던 길고 외로운 밤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지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저를 사랑한다던 지훈의 그 깊고 따뜻한 눈빛이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아껴왔던 벽화 복원 도구들을 모두 처분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사랑 하나만 믿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스의 작은 섬 낙소스. 저는 그곳에서 수백 년 된 동방정교회 성당의 오래된 벽화를 복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던 엘레니입니다. 매일 아침 성당의 무거운 나무 문을 열면 서늘하고 축축한 돌 냄새와 오래된 향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희미해진 성인들의 얼굴 위에 조심스럽게 안료를 덧칠하는 작업은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했습니다.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에게해의 따사로운 햇살만이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지훈을 처음 만난 것은 햇살이 유난히 따갑던 여름의 초입이었습니다. 지훈은 비잔틴 건축 양식을 연구하기 위해 낙소스 섬을 찾은 한국의 건축학도였습니다. 낡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성당 안으로 들어온 지훈의 발걸음. 소리는 고요했던 성당 안의 공기를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웅장하게 그려진 프레스코화를 올려다보던 지훈의 시선이 비계 위에 올라가 붓질을 하고 있던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지훈의 눈동자는 마치 오랜 세월 감춰져 있던 비밀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이어붙이는 손길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지훈의 첫 마디였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살짝 섞인 서툰 그리스어였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붓을 든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이방인의 맑은 눈동자가 저를 곧게 향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원래의 빛을 찾으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애써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이 아주 조금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 작업을 이토록 숨죽여 지켜봐 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가 푸른색 안료를 섞어 성모 마리아의 옷자락을 칠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지훈의 침묵 속에는 어떤 평가나 섣부른 판단도 없는 순수한 존중만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지훈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토록 오래되고 낡은 벽화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걸까요? 지훈의 고요한 숨소리가 성당의 정막을 채우며 제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매일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벽화가 복원되는 과정을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수첩에 빼곡하게 건축 구조를 스케치하기도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성당 앞 낡은 계단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우유를 끓이고 면보에 걸러 정성껏 만든 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유리병에 담아오곤 했습니다. 제가 만든 그릭 요거트 위에 산에서 직접 채취한 달콤하고 진한 꿀을 듬뿍 올려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직접 만드는 거예요. 한번 맛보실래요? 저는 기대감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요거트를 한 입 떠먹더니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렇게 진하고 고소한 맛은 난생 처음입니다. 엘레니의 정성이 들어가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지훈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꿀과 고소한 요거트의 맛을 음미하며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은 한국이라는 먼 나라의 복잡하고 화려한 도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낙소스 섬의 평화로운 자연과 오래된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은 언제나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제 손끝에서 탄생하는 색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에게해의 푸른 물결처럼 자연스럽고 깊게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걷는 섬의 좁은 골목길, 지훈과 함께 바라보는 붉은 노을, 지훈과 함께 듣는 파도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의 크고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처음 맞잡았던 날,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던 지훈의 체온과 떨림은 제 온몸의 감각을 깨웠습니다. 지훈은 저에게 낡고 오래된 것을 사랑하는 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지훈은 스케치북을 펼쳐 보이며 언젠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우리가 함께 살 작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이 연필로 슥슥 그려낸 도면 위에는 우리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벌써부터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여름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지훈은 한국의 건축사무소에서 맡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지훈은 바닷가에 앉아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울에 가서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치면 꼭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집을 지을 완벽한 도면을 완성해서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엘레니. 지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기다릴게요. 올리브 나무에 새 열매가 맺힐 때 꼭 다시 와야 해요. 저는 지훈의 옷깃을 꽉 움켜쥐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지훈의 깊고 슬픈 눈망울에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 떠난 후 저는 지훈이 남기고 간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고 지훈의 온기를 간직하려 애썼습니다. 지훈이 서울에 도착했다는 짧은 편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프로젝트 때문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우체통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고, 밤마다 지훈이 남겨준 한국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지훈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지훈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알려준 전화번호는 수화기 너머로 알 수 없는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불안감은 매일 조금씩 눈덩이처럼 커져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 몸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심한 헛구역질이 났고 평소 좋아하던 올리브 오일 냄새조차 맡기 힘들어졌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임신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제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지훈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자 동시에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작은 섬마을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외국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저는 홀로 배를 감싸 안고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노하셨고 당장 아이를 지우라며 소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안에서 뛰고 있는 두 개의 심장 박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을 쏙 빼닮은 아이를 품고 지훈이 남긴 약속 하나만을 의지하며 모진 시간들을 버텨냈습니다. 지훈은 결코 저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는 강한 믿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훈에게 분명 제가 알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지훈의 눈매를 꼭 닮은 사랑스러운 딸 니아를 낳았습니다. 니아가 걸음마를 배우고 서툰 말로 아빠를 찾기 시작할 때쯤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지훈의 생사를 확인하고 니아에게 아빠의 존재를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애지중지하던 벽화 복원붓과 안료들 그리고 스케치북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멀리 떠나기 위해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백팩으로 멜 수도 있고 롤링 캐리어로도 끌 수 있는 실용적인 여행 가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돌길에서는 등 뒤로 단단히 메고 평평한 길에서는 바퀴를 굴리며 덜덜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방 안에 니아의 작은 옷가지 몇 벌과 분유 그리고 지훈이 남긴 스케치북 한 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짐을 싸는 내내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지만 니아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니아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롤링 캐리어 겸용 백팩을 맨 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수십 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서울은 제가 살던 작은 섬과는 완전히 다른 거대하고 복잡한 세상이었습니다. 끝없이 솟아있는 빌딩 숲과 쉴 새 없이 지나가는 자동차들. 그리고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는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작은 조약돌처럼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바다 냄새 대신 매연과 낯선 향신료 냄새가 콧속을 맴돌았습니다. 니아는 낯선 풍경에 겁을 먹고 제 바지가랑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니아를 달래며 지훈이 적어주었던 주소가 적힌 구겨진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미로 속에서 지훈이 남긴 유일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길을 묻고 또 물으며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낯선 도시의 골목길을 헤맸습니다. 가방의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덜덜거리는 소리만이 제 불안한 심장 박동과 함께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적어준 번지수를 찾기 위해 고개를 들고 건물들의 간판을 살피는 동안 제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이 맞게 가고 있는 것인지, 혹시 지훈이 이미 이사를 가버렸거나 저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할지 수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마침내 낡은 종이에 적힌 번호와 일치하는 오래된 주택가 앞 골목길에 다다랐을 때 제 숨소리는 거칠어져 있었고 다리는 금방이라도 풀려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더 꽉 쥐고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섰습니다. 그 너머에는 과연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유리문 너머로 훅 끼쳐오는 매서운 칼바람이 제 얇은 겉옷을 뚫고 앙상한 뼈마디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매연과 먼지가 섞인 탁한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 했고
끝없이 밀려드는 사람들의 파도 속에서 저는 방향을 잃은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치이고 밀려났습니다. 니아는 낯선 공기와 엄청난 소음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품에 안긴 작은 몸뚱이가 사시나무 떨듯 진동하는 것을 느끼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니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다 괜찮을 거야.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여보았지만 제 스스로조차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지훈을 찾아야 할지 막막함이 거대한 장벽처럼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지훈의 주소가 적힌 종이 조각은 땀에 젖어 글씨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바쁘게 걸어가는 한 중년 여성에게 다가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 주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여성의 눈빛에는 낯선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과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비켜요, 바쁘니까. 여성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이고는 저를 밀치듯 지나쳐버렸습니다. 차가운 거절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경멸 어린 시선은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지훈이 말해주었던 친절하고 따뜻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 거대하고 무서운 도시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훈을 만나기도 전에 길거리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것은 아닐까? 공포심이 목끝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보이는 곳에 길게 늘어선 줄의 맨 끝에 섰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노란색 택시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와 니아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슈? 무뚝뚝하고 거친 목소리에 저는 잔뜩 움츠러든 채 구겨진 종이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이 주소로 가주세요, 제발요. 기사 아저씨는 종이를 받아들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따, 주소 한번 복잡하네. 외국인이 여긴 뭐하러 가는 거요? 알아들을 수 없는 퉁명스러운 말투에 저는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경이로움보다는 압도적인 폭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회색 빌딩들은 저를 짓누르는 거대한 감옥 같았고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의 붉은 후미등은 저를 위협하는 괴물의 눈알처럼 보였습니다. 낙소스 섬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따사로운 햇살은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당신은 지금 이 차가운 도시 어디에 있는 걸까? 내가 당신 아이를 안고 이렇게 당신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애써 참으며 저는 니아의 작은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택시 요금 미터기의 숫자가 무서운 속도로 올라갈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덜컹거렸습니다. 주머니 속에 남은 전 재산이라고는 붓을 팔아 바꾼 약간의 현금뿐이었습니다. 드디어 택시가 비탈진 골목길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미터기를 가리키며 무어라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지폐 몇 장을 꺼내 내밀었고 기사 아저씨는 돈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낯선 골목길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지훈의 주소가 적힌 종이와 골목의 번지수를 번갈아 확인하며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아이까지 안고 걷는 것은 끔찍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고 영양실조로 젖이 돌지 않아 배고픔에 지친 니아는 이제 울 힘조차 없는지 쌕쌕거리는 숨소리만 간신히 내뱉고 있었습니다. 제발 지훈이 이곳에 있기를. 문을 열면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저와 니아를 품에 안아주기를. 그 단 하나의 희망만이 무너져가는 제 육체를 지탱하는 유일한 밧줄이었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을 한참을 헤맨 끝에 마침내 종이에 적힌 번지수와 똑같은 숫자가 적힌 낡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갈비뼈가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차가운 철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지훈 안에 있나요? 목소리가 제멋대로 떨려 나왔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며 지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발 지훈, 제발 나와주세요. 문 너머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온몸에 핏기가 가시고 숨이 멎을 것 같은 찰나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턱에 선 사람은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지훈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두꺼운 외투를 걸친 낯선 중년. 남자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슈, 남의 집 문을 왜 이리 두드려? 남자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저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훈, 이지훈을 찾고 있어요. 여기가 지훈의 집이 맞나요? 저는 절박하게 남자의 옷깃을 붙잡으려 했지만 남자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지훈 그런 사람 몰라요. 우리 가족이 이 집으로 이사 온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잘못 찾아왔으니 당장 가슈. 남자는 성가시다는 듯 손을 휘젓고는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제3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훈이 나에게 적어준 주소인데 지훈이 나를 속였을 리 없어. 저는 닫힌 철문에 매달려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렸습니다. 피가 나도록 철문을 두드리며 지훈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서운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지훈이 저를 떠난 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에 살지 않았다면 도대체 지훈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애초에 저에게 알려준 주소가 가짜였던 것일까요? 저를 사랑한다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속삭이던 지훈의 모든 말들이 이 낯선 땅에 저를 버려두기 위한 잔인한 연극이었던 것일까요? 믿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의심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나 제 이성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풀린 다리가 꺾이며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속절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육체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탱해오던 유일한 빛이 영원히 꺼져버렸다는 지독한 절망감이 시커먼 파도가 되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품에 안긴 니아가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핏덩이에 가여운 울음소리가 텅 빈 골목길을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아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저는 니아의 차가워진 뺨에 얼굴을 부비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알량한 약속 하나 믿고 이 생지옥 같은 곳까지 기어들어왔을까. 고향의 늙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평생을 바친 내 예술마저 헐값에 팔아넘기며 찾아온 대가가 고작 이 차가운 길바닥이란 말인가. 저주스러운 내 어리석음이 내 딸마저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구나.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제 얇은 옷을 찢고 들어와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저를 벌레 보듯 흘끗거리고는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거대한 1,000만 명의 도시에서 저와 제 딸을 위해 온기를 내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렸으면. 지훈의 거짓된 사랑도, 뼈를 깎는 향수병도, 배고픔에 우는 내 딸의 고통도 모두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버렸으면. 제 시야가 서서히 검게 물들어갔고 마지막으로 꽉 쥐고 있던 지훈의 스케치북이 차가운 눈밭 위로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뺨에 닿는 낯선 온기에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렸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매서운 눈보라 대신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얼어붙은 폐부를 녹이며 스며들었습니다. 흠칫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진 것처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닥은 마치 한여름에 달궈진 모래사장처럼 뜨끈했고 제 위에는 두툼하고 낡은 솜니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순간 제 품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미친 듯이 이불을 걷어차고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니아, 내 아이, 내 아이가 어디로 간 거지? 찢어질 듯한 비명이 제 마른 입술을 뚫고 터져 나왔습니다. 방문이 드르륵 열리며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의 품에는 낡은 담요로 꽁꽁 쌓인 니아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 파랗게 질린 저를 보며 주름진 얼굴 가득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새댁 이제 좀 정신이 드는가. 핏덩이를 안고 그 추운 길바닥에 쓰러져 있길래
내가 업고 왔어. 애기는 따뜻한 꿀물 좀 먹였더니 새근새근 잘 자고 있으니 걱정 말어. 할머니의 말씀은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억양이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온도는 제가 그토록 갈구하던 다정한 구원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절망의 도시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저와 제 딸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려준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니아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할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발등에 입을 맞추며 오열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시며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쯧쯧 타국에서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어린 것을 데리고 사서 고생을 하는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끔찍하고 차가운 지옥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인간의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품에서 꺼내 제게 건넨 것은 다름 아닌 지훈의 낡은 스케치북이었습니다. 눈밭에 떨어져 젖어버린 종이들을 할머니께서 아랫목에 하나하나 펼쳐 말려두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새댁 이 스케치북에 적힌 이지훈이라는 이름 말이야. 저기 언덕 위 하얀 집에 살던 지훈이 총각을 찾는 건가? 할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지훈이라는 두 글자에 저는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채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입술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을 아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지훈은 어디에 있나요? 할머니는 제 절박한 표정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에 짙은 안타까움과 슬픔이 차오르는 것을 보며 제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독사처럼 따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착하고 반듯하던 총각이 2년 전쯤인가 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공사 현장에서 그만 끔찍한 사고를 당했어.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의식을 잃었다지 뭔가 병원비 된다고 집도 다 팔고 지금은 저기 시장통 끄트머리 곰팡이 피는 단칸방으로 이사 갔단 게 할머니의 손짓과 애처로운 눈빛 그리고 사고라는 단어의 불길한 뉘앙스가 제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지훈이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다른 여자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도 저를 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겠다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지훈의 시계는 잔인한 사고와 함께 영원히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깨닫는 순간 제가 지난 2년 동안 지훈을 원망하며 흘렸던 눈물들이 시퍼런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이토록 끔찍한 비극이 지훈을 덮쳤다는 사실을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미친 듯이 애원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으시고는 니아를 단단히 안은 채 앞장서 걸으셨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섰을 때 칼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제 몸 안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살아있다, 숨을 쉬고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시장 골목을 지나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새방 앞 계단에 다다랐을 때 제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어메 안에 있는가 나여 국밥집 할매. 할머니가 녹슨 철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삐걱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뼈만 남은 앙상한 체구에 퀭한 두 눈을 가진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 어쩐 일이세요? 갈라지고 쉰 목소리에서 삶의 무게에 짓눌린 지독한 고단함이 묻어났습니다. 국밥집 할머니는 제 손을 이끌어 어머니 앞으로 밀어넣으며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댁 좀 보소. 지훈이 이름이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저 멀리 외국에서 찾아왔어. 품에 안긴 이 핏덩이 눈매가 딱 우리 지훈이 어릴 적이랑 똑같지 않은가. 지훈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저와 니아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제 품에서 칭얼거리던 니아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을 쏙 빼닮은 맑고 커다란 눈망울. 지훈 특유의 살짝 처진 눈꼴이 누가 보아도 부정할 수 없는 지훈의 분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더니 이내 들고 있던 낡은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리셨습니다.
누구신지 우리 지훈이를 어떻게 아시는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에 품고 있던 지훈의 스케치북을 꺼내 어머니의 거친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친 어머니의 시선이 제가 살던 낙소스 섬의 풍경과 제 얼굴을 정성스럽게 그려넣은 지훈의 그림에 머물렀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지훈의 반듯한 글씨로 나의 영원한 사랑 엘레니와 함께 살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엘레니예요. 지훈이 약속을 지키러 오겠다고 했어요. 지훈의 딸 리아와 함께 왔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와 눈물을 섞어가며 울부짖자 어머니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부여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통곡을 토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아들 레미가 의식을 잃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애타게 부르던 이름이 엘렌이었는데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째 이런 꼴이 되어서야 만나게 한단 말인가. 어머니의 통곡 소리는 지하 셋방의 곰팡이 핀 벽을 타고 오르며 제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지훈이 저를 잊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지훈이 겪었을 끔찍한 고통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피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의 손을 이끌고 캄캄한 방 안쪽으로 향하셨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방 구석에 빛바랜 이불이 덮인 작은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제가 그토록 미치도록 그리워했던 남자. 저의 우주이자 전부였던 지훈이 누워 있었습니다. 햇살처럼 환하게 웃던 건강했던 지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뼈와 가죽만 남은 마른 몸에 온갖 의료용 튜브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두 눈을 꼭 감은 채 얕은 숨만 몰아쉬고 있는 지훈의 모습에 저는 심장이 뜯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훈, 나왔어요. 당신의 엘레니가 왔어요.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당신을 찾으러 바다를 건너왔어요. 저는 지훈의 매트리스 옆에 무릎을 꿇고 지훈의 앙상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손등에 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이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이 손으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제 손을 마주 잡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봐요. 제발 눈 좀 떠봐요.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우리 딸 리아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당신을 똑 닮은 우리 천사를 제발 한 번만 안아줘요. 제가 지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는 동안 품에 안겨있던 리아가 작은 손을 뻗어 지훈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아빠. 리아의 옹알이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미동조차 없었던 지훈의 손가락이 제 손바닥 안에서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지훈의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여 저와 니아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지훈의 마른 입술이 달싹거리며 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엘레 니. 지훈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제 이름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뺨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온 힘을 다해 입꼬리를 올려 제게 그 옛날에 다정했던 미소를 지어 보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지훈에게 달려왔고 문 밖에서 지켜보시던 국밥집 할머니도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지훈의 얼굴을 감싸쥐고 그의 젖은 뺨에 미친 듯이 입을 맞췄습니다. 지훈의 심장 박동이 제 가슴을 타고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어 주어서, 나를 기다려 주어서, 이 지독한 어둠 속에서 내 손을 놓지 않아 주어서 정말 고마워. 지훈의 눈물범벅이 된 얼굴에 제 얼굴을 디비며 저는 이 세상 모든 신들에게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난 2년간의 지옥 같았던 고통과 두려움, 원망과 상실감이 지훈의 눈물 한 방울에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지훈이 다시는 걷지 못할지라도 평생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지훈이 숨을 쉬고 제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벅찬 환희와 구원의 빛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좁고 캄캄한 지하 단칸방 안은 네 사람의 뜨거운 오열과 부둥켜 안은 체온으로
이 세상 어느 곳보다 찬란하고 따뜻한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창백한 뺨 위로 흐르던 눈물을 닦아내며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독한 곰팡이 냄새와 지훈의 마른 팔에 꽂혀있는 낡은 수액줄을 보며 제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얼어붙는 동시에 미친 듯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심이나 기적만을 바라고 주저앉아 있기엔 이 도시의 현실은 너무나 잔혹하고 서늘했습니다. 당장 내일 니아에게 먹일 낡은 분유통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었고 밀린 월세 때문에 험악한 인상의 집주인은 매일같이 지하 단칸방, 녹슨 철문을 발로 걷어차며 당장 방을 빼라고 개처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남의 집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구역질.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설거지를 하며 퉁퉁 부은 손으로 푼돈을 벌어오셨지만 지훈의 엄청난 약값과 세 식구의 입에 풀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나서야만 했습니다. 낙소스 섬의 평화로운 성당에서 눈부신 색채를 다루며 수줍게 웃던 소녀 엘레니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훈의 아내이자 니아의 어미로서 이 끔찍한 가난과 절망의 늪에서 제 가족의 목숨을 멱살을 잡고서라도 기어코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뿌연 여명이 밝자마자 니아를 낡은 포대기에 단단히 업고 무작정 거리로 나섰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건물 계단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뭐든 할 수 있는 험한 일을 찾으려 했지만 낯선 이방인 여성에게 기회를 내어주는 곳은 이 거대한 도시에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일자리를 구한다고 더듬거리며 간절하게 매달릴 때마다 사람들은 전염병 환자라도 본 것처럼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치고 저를 문 밖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은 필요 없다. 재수 없으니 당장 나가라 소금까지 뿌려대는 수많은 거절과 멸시의 행동들이 제 심장을 칼로 후벼 팠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며 짐승처럼 버텼습니다. 내 딸이 배고픔에 지쳐 울고 있고 내 남편이 차가운 냉골 바닥에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다. 이깟 인간들의 수모와 모욕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 속눈썹에 맺힌 서러운 눈물을 거칠게 소매로 닦아내며 걷고 또 걷던 중 제 무거운 발걸음이 우연히 멈춰 선 곳은 번화가 교차로에 자리 잡은 한 거대한 대형 카페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투명한 대형 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고 10여 명의 인부들이 사다리에 올라타 벽면에 거친 질감의 회벽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마치 발목에 족쇄가 채워진 것처럼 못 박힌 듯 서서 인부들의 손놀림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오래된 성당이나 지중해의 빈티지한 골목 느낌을 내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지만 제 전문가의 눈에는 그저 엉망진창인 페인트 떡칠에 불과했습니다. 시멘트와 수분 안료의 배합 비율이 완전히 틀려먹었고 흙손을 다루는 미세한 손목의 각도도 엉망이었습니다. 저 따위로 표면을 발라두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벽이 쩍쩍 갈라지고 흉측하게 가루가 되어 부서져 내릴 것이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평생을 수백 년 된 비잔틴 벽화를 복원하며 석회와 자연, 안료의 미세한 숨결까지 섬세하게 다루어왔던 제 두 손이 본능적으로 강렬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최고급 양복을 빼입고 현장을 지휘하던 깐깐하고 신경질적인 인상의 카페 사장이 인부들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며 서류철을 집어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눈들이 삐었습니까? 내가 유럽에서 본 지중해의 그 깊고 고급스러운 질감을 내달라고 수천만 원을 줬지. 누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천박하게 덕지덕지 발라놓으라고 했어요. 당장 다 때려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해. 사장의 미친 듯한 고함 소리에 인부들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지그시 감고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한 뒤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공사 현장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 현장의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제가 이 망가진 벽을 완벽하게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제 서투르지만 뼈대가 단단하고 쩌렁쩌렁한 한국어에 공사장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추고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해 꽂혔습니다. 카페 사장은 등 뒤에 초라한 핏덩이 아기를 업고 시장 바닥에서 주워 입은 듯한 허름한 옷차림을 한 저를 위아래로 불쾌하게 훑어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외국인 거지가 남의 영업장에 함부로 기어들어와서 행패야 너희들. 당장 이 미친 여자 끌어내서 경찰에 넘기지 않고 뭐해. 사장의 모욕적이고 날 선 명령에 덩치 큰 인부 2명이 다가와 제 얇은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 힘을 다해 독을 품은 들개처럼 그들을 뿌리치고 흑손과 시멘트가 담긴 커다란 통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처발라 놓은 이 회벽은 수분이 너무 많고 화학 접착력이 떨어져서 보름이면 수분이 증발하며 모조리 갈라져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저에게 딱 하루의 시간과 저기 있는 저 빈벽 하나만 맡겨보세요. 만약 제가 한 작업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는다면 그 어떤 손해배상이라도 제 목숨을 걸고 하겠고 당장 감옥에 쳐넣어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텅 빈 벽을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완벽한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낸다면 제게 그에 합당한 정당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십시오. 제 시퍼런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도끼와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확신에 찬 목소리에 사장은 흠칫 놀라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는 턱을 극적이며 저의 번뜩이는 눈을 한참 동안 노려보더니 이내 입꼬리를 비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 참나 살다 별 미친 여자를 다 보겠네. 좋아. 어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 대신 내일 아침에 와서 벽 하나라도 망쳐놓은 티가 나면 그 즉시 경찰서에 쳐넣고 평생 한국 감옥에서 썩게 해줄 테니까 알아서 목숨 걸고 해. 사장의 차가운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입고 있던 두꺼운 겉옷을 바닥에 벗어던지고 셔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북을 치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막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과 딸의 목숨을 건 단 한 번뿐인 물러설 수 없는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인부들이 쓰던 싸구려 화학 페인트 통을 과감히 발로 차버리고 직접 현장 구석에서 찾아낸 거친 석회 가루와 고운 모래, 그리고 자연에서 추출한 흑빛 안료들을 제 비율대로 섞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양을 오직 손끝의 예민한 감각만으로 미세하게 조절하며 수백 년 전 그리스 스승님께 배웠던 완벽한 점도의 반죽을 순식간에 만들어냈습니다. 차가운 흑손의 손잡이를 꽉 쥐는 순간 잊고 있었던 굳은 살의 짜릿한 감각이 되살아나며 온몸의 핏줄이 뜨겁게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칠고 흉측하게 굳어가던 잿빛 시멘트 벽면 위로 제 흑손이 미끄러지듯 격렬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두 눈을 감아도 뇌리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고향. 낙소스 섬의 눈부신 코발트빛 바다와 부서지는 하얀 파도. 그리고 석양에 붉게 타오르며 물드는 오래된 올리브 나무의 깊은 색채들을 텅 빈 삭막한 벽 위에 하나씩 조각하듯 미친 듯이 새겨 넣었습니다. 이마에서 비오듯 쏟아져 내리는 땀방울이 눈을 찔러 앞을 뜰 수조차 없었고 등에 단단히 엎인 니아의 묵직한 무게가 허리를 반으로 꺾어 놓을 듯 극심한 통증을 일으켰지만 저는 단 1초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훈이 스케치북에 남겼던 따뜻하고 아름다운 한국적 건축물의 부드러운 선들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비잔틴 벽화, 복원 기술을 하나로 완벽하게 융합하는데 제 모든 영혼과 뼈를 갈아 넣었습니다. 죽어있던 거친 벽면은 제 손길이 한 번씩 닿을 때마다 얕은 숨을 쉬는 듯한 엄청난 깊이감과 입체감을 뿜어내며 기적처럼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조차 잊어버린 채 꼬박 하루와 꼬박 밤의 어둠을 홀로 지새워가며 흑손을 쥔 팔을 휘둘렀습니다. 흑손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물집이 터져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 처절한 핏자국조차 벽화의 붉은 노을 속으로 아름답게 스며들어 작품의 생명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고 굳게 닫힌 현장 철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카페 사장과 인부들은 그 자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듯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떡 벌어진 입에서는 숨이 멎을 듯한 억눌린 탄성과 경악, 섞인 거친 숨소리만이 짐승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칙칙하고 볼품없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던 잿빛 벽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지중해의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신화 속 휴양지를 공간째로 뜯어다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거대하고 장엄한 입체 프레스코화가 카페 한쪽 벽면 전체를 찬란하고 압도적으로 수놓고 있었습니다.
벽의 오묘하고 거친 질감은 아침 햇빛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 마법처럼 색이 변하며 당장이라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듯한 엄청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 그 어떤 돈을 쏟아부은 최고급 기술자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수백 년. 유럽 역사의 정수가 뼛속까지 담긴 위대한 예술 작품 그 자체였습니다. 사장은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도무지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홀린 듯이 벽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정말 하룻밤 만에 아무 장비도 없이 당신 혼자서 그 손으로 해낸 일이라고요. 맙소사 오주여, 이건 그냥 흔해 빠진 인테리어가 아니라 완벽하게 살아있는 예술 작품 아닙니까? 도대체 당신 진짜 정체가 뭡니까? 사장의 목소리는 엄청난 충격과 경외감으로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저를 냄새나는 외국인 거지라 부르며 벌레 보듯 무자비하게 멸시하던 그의 오만방자한 두 눈에는 이제 저를 향한 맹렬한 숭배와 존경심이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석회 가루가 하얗게 묻고 찢어져 피가 철철 흐르는 두 손을 등 뒤로 당당하게 숨긴 채 꼿꼿하게 굽은 허리를 펴고 맹수처럼 매섭게 그를 마주보았습니다. 저는 수백 년 된 동방정교회 성당의 성스러운 벽화를 제 손으로 직접 복원하고 지휘하던 수석 복원가 엘렌입니다. 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 위대한 작품에 대한 합당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금 당장 지불하시죠. 제 서리발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자 사장은 흠칫 놀라며 허둥지둥 허리를 90도로 꺾어 굽히고 연신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귀하고 위대하신 예술가분을 몰라 뵙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천하에 씻을 수 없는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장 원하시는 만큼. 아니, 제가 약속했던 금액의 그 3배를 쳐서 지금 당장 현금으로 대령하겠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황급히 사무실 안쪽에 개인 금고를 열어 찢어질 듯 두툼한 대형 돈봉투를 제 거친 손에 두 손으로 공손히 쥐어주었습니다. 엄청난 두께의 묵직한 지폐. 다발의 무게가 제 찢어진 손바닥을 통해 심장으로 찌릿하게 전해지는 순간 지난 2년간 겪었던 지옥 같은 서름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저는 혀를 깨물며 끝까지 도끼를 잃지 않고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은 내 남편 지훈에 끊어질 듯한 생명줄을 다시 잇고 우리 가족이 이 잔인한 세상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나갈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첫 번째 무기였습니다. 그 기적 같은 벽화 단 하나로 제 시궁창 같던 삶의 모든 판이 완벽하게 뒤집어졌습니다. 압도적이고 고급스러운 지중해풍 프레스코화가 칠해진 그 카페는 정식으로 문을 열기도 전에 가오픈 첫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인스타그램과 각종 SNS를 미친 듯이 도배하며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직 제가 그린 그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사람들이 매일같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몇 시간씩 줄을 섰고 소문을 듣고 달려온 돈 많은 유명 갤러리 관장들과 강남 최고급 레스토랑 건물주들이 제발 자신의 건물에도 그림을 그려달라며 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벌레 보듯 문전박대하며 소금을 뿌려대던 근처 식당 사장들도 이제는 제가 멀리서 거리를 지나가기만 해도 황급히 뛰어나와 굽신거리며 허리를 굽히고 눈치를 보며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수천만 원, 수억 원 단위의 초대형 인테리어 벽화 시공 계약서에 거침없이 사인을 해대며 저는 지훈에게 쌓여있던 엄청난 병원비 빚을 단 며칠 만에 단숨에 흔적도 없이 갚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매일 저녁마다 저희 단칸방 녹슨 철문을 구둣발로 무자비하게 걷어차며 당장 짐을 싸서 길거리에 나앉으라고 인간 이하의 악을 쓰던 험악한 지하. 새빵 집주인이 어김없이 월세를 내놓으라며 쳐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상스러운 고함을 꽥꽥 지르며 쾅소리가 나게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지만 곰팡이 핀 장판 위에 떡하니 탑처럼 쌓여있는 빳빳한 5만 원짜리 노란 지폐 다발들 수백 장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커지고 턱이 가슴팍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니 새 세댁 이게 다 도대체 무슨 돈이여? 설마 어디서 은행이라도 털거나 몸이라도 팔아서 나쁜 짓이라도 한 건 아니제. 집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덜덜 더듬거리는 우스꽝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밀린 월세와 계약 파기, 위약금이 두둑하게 담긴 두꺼운 돈봉투를 그의 탐욕스러운 얼굴 앞 바닥에 쓰레기 버리듯 툭 집어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더러운 월세와 앞으로 남은 기간의 월세까지 단 1원도 빠짐없이 전부 계산해서 넉넉하게 쑤셔 넣었습니다. 잘 세어보시죠.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당장 내일 아침 강남의 햇빛이 가장 눈부시게 잘 드는 최고급의 크고 깨끗한 대형 아파트로 이사할 겁니다. 그동안 이 악취. 나는 곰팡이 핀 쥐구멍에서 다 죽어가는 병자를 길바닥으로 쫓아내려 매일같이 애써주셔서 참으로 눈물나게 감사했습니다. 얼굴이 토마토처럼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돈봉투를 허겁지겁 주워 담으며 땀을 비오듯 흘리며 쩔쩔매는 집주인의 비참한 꼴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다보는 순간 제 핏속을 끈적하게 맴돌던 지독한 타국에서의 설움과 뼈를 깎는 체증이 씻은 듯이 완벽하게 뻥 뚫려 내려가는 듯한 맹렬하고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온몸의 세포를 미친 듯이 휘감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 그 누구도 저와 제 사랑하는 가족을 가난한 외국인 거지라며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며 발밑에 짓밟을 수 없었습니다. 제 헐은 두 손끝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숭고한 예술이 이 차갑고 잔인하기 짝이 없던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박살내고 꿰뚫어버린 것입니다. 수억 원이 찍힌 두꺼운 계약서 뭉치와 남은 지폐 다발을 고급 가죽 가방에 쑤셔 넣고 휠체어에 앉은 지훈이 기다리고 있는 작은 방을 향해 돌아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섭도록 가볍고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지훈 조금만 기다려. 당신이 그토록 나를 위해 그려주었던 그 완벽하고 따뜻한 집을 이제 당신을 지키는 전사가 된 내가 당신에게 만들어줄게. 강남 한복판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최고급 아파트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푸른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지하 단칸방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우리 가족에게 기적이라는 단어조차 부족할 만큼 엄청난 축복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의 프레스코 벽화 작업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들과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 부의 상징이자 독보적인 예술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 손끝에서 탄생한 벽화가 없으면 진정한 최고급 공간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면서 제 작품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강남의 대형 갤러리에서는 제 이름을 딴 단독 전시회를 열어주었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엄청난 부를 거머쥔 수석 벽화 복원가이자 예술가로 우뚝 섰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최고급 실크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이것이 혹시 한여름 밤의 꿈은 아닐까 두려워 제 뺨을 꼬집어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서 색색거리며 평화롭게 잠든 니아의 장밋빛 뺨과 저를 향해 다정하게 미소 짓는 지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 모든 벅찬 현실이 온전한 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벌어들인 막대한 돈은 곧장 지훈을 살려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최고의 뇌신경 전문의와 재활치료드림팀이 오직 지훈 한 사람만을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습니다. 차갑고 낡은 수액줄 대신 최고급 영양제와 최첨단 치료기기들이 지훈의 몸을 감쌌고 뼈만 앙상했던 지훈의 몸에도 조금씩 따뜻한 핏기가 돌고 근육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재활치료를 견뎌내야 했지만 지훈은 단 한 번도 신음조차 내지 않고 이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니아와 제가 곁에서 손을 잡아줄 때면 지훈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아내며 덜덜 떨리는 입술로 저를 향해 바보처럼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지훈이 두 발로 땅을 딛고 비틀거리며 제 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던 그날 거실은 지훈의 어머니와 국밥집 할머니 그리고 저의 짐승 같은 오열과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감싸 안은 지훈의 넓은 품과 귓가에 울리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웅장한 교향곡보다 아름답고 거룩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이 완벽한 궤도에 오르고 지훈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어 가던 어느 날, 저는 조용히 서재에 앉아 지중해 낙소스 섬에 계신 아버지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낡은 창고로 쫓겨나 배를 줄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시절, 저를 벌레 보듯 내쫓았던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과 매서운 손찌검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깊은 흉터로 남아있었지만, 제 안의 분노와 원망은 이미 벅찬 행복과 사랑으로 모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수십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함께 최고급 비행기의 1등석 티켓 2장을 봉투에 고이 접어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하시던 그 낡은 배를 최고급 어선으로 새로 지어드릴 수 있는 돈이자 부모님의 남은 여생을 평생 왕족처럼 모실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셨던 딸 엘레니가 낯선 땅에서 지훈을 만나 이렇게 찬란하고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음을 핏덩이였던 손녀 니아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났음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의 가장 화려한 입국장 문이 열리고 잔뜩 주눅이 든 채 초라한 옷차림으로 걸어 나오시는 늙고 수척해진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니아의 손을 잡고 부모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버지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더니 이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엘렌이 내 불쌍한 딸아,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를 그 춥고 무서운 길바닥으로 내몰다니. 내가 죽일 놈이다. 이 못난 애비를 평생 저주하고 용서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짓지으며 피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공항의 수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지만 아버지는 체면조차 잊은 채 오직 제 발목을 부여잡고 용서만을 구하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오열하다. 이내 그토록 반대했던 사위 지훈의 얼굴을 마주하고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아버지의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을 꽉 맞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저를 강하게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 이 먼 타국에서 지훈을 살려내고 우리 가족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가 모시는 이 따뜻한 곳에서 평생 편안하게 함께 살아요. 제 말에 아버지는 저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지훈도 조용히 다가와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었고 니아는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와 국밥집, 할머니까지 모두 함께 부둥켜 안고 흘린 그 뜨거운 눈물은 우리 가족을 오랫동안 짓누르던 깊은 상처와 오해를 영원히 씻어내는 거룩한 세례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한국과 그리스의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기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주방에서는 어머니가 끓이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제가 정성껏 발효시킨 꾸덕한 그릭 요거트 냄새가 섞여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지훈은 제가 그토록 꿈꾸던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우리의 상상 속 도면과 똑같이 생긴 거대하고 아름다운 하얀 대저택을 직접 지어 올렸습니다. 넓은 잔디밭에서는 아버지가 니아를 목마 태우고 뛰어놀았고 지훈의 어머니와 국밥집 할머니는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 평화로운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저와 지훈은 서로의 손을 꽉 맞잡은 채 석양에 붉게 물드는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말없는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지독하게 춥고 외로웠던 골목길에서 저를 구원해 준 것은 결국 저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결코 꺾이지 않았던 제 안의 지독한 사랑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 전 재산을 털어 찾아온 어리석은 여자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대가족의 품 안에서 누구보다 찬란한 기적을 매일 매순간 살아 숨쉬며 만끽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이 기적 같은 행복을 저는 죽는 날까지 두 손에 꽉 쥐고 영원토록 지켜낼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은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구독자님들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